안녕하세요. 정철신경언어재활의 박정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비말장애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마비말장애가 도대체 무엇이고 보호자로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되는 건지를 한번 간략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풀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마비말장애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비말장애라는 것은 어떤 뇌 손상이나 신경학적으로 손상으로 인해서 말에 문제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 뭐냐면 단순히 안녕하세요, 뭐 아버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말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서 성대는 떨리면서 이 성대 떨리는 이 공기가 코로 가는지 아니면 입으로 나오는지 어떤 공명을 통해서 발성을 하고 발성을 동시에 혀와 입술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조작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는 이 말 자체 이거를가 바로 말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를 보였을 때가 바로 마비말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 과정에서 우리가 발성하고 그 다음에 발음 혀와 입술 움직여서 발음을 내고 조음이라고 하거든요. 발음을 내고 그 다음에 호흡하고 그 다음에 어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율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과 속도 또 그 말을 하기 위한 운동성의 범위 안정성 근육의 긴장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마비말장애 즉 디사스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사스리아를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의 보호자분들 느끼는 문제점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소리가 하긴 하는데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말이 너무 빨라요. 천천히 말해봤는데도 말이 자꾸 빨라져요. 아니면 목소리를 낼 때 너무 힘을 줘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다 원인은 디사스리아지만 거기에 대한 하위 영역들이 있어요. 디사스리아 종류도 우리 실어증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종류에 해당하는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통틀어 디사스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마비말장애만 있을 수가 있냐? 물론 환자분 중에서도 마비말장애만 순수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님 반대로 실어증만 순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의사소통에서 어떤 것이 더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뭐부터 치료를 접근하는 게 맞는지를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언어재활사를 만나서 어떤 것들의 문제가 있고 과연 문제가 같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듣고 어떻게 뭐부터 접근하는지가 먼저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집에서도 그 환자한테 아니면 가족한테 뭔가 언어적인 접근을 하거나 도움을 줄 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만 먼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 오히려 대상자분들,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일 때는 어떤 게 더 시급한지를 먼저 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이해랑 표현이 잘 되고 발음만 조금 그냥 어눌할 뿐이에요. 물론 뭐 아프기 전보다는 좀 발음에 문제 있지만 뭐 그냥 뭐 발음만 좀 어눌해요. 근데 이럴 때 꼭 언어 재활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그 가족, 그 환자분이 그 대화, 그 발음으로 인해서만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언어 재활이 필요할 수는 없겠죠. 필요할 필요가 없겠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보이는 문제가 뭐 때문에 보이는 문제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집에서 해결하면 좀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 문제가 뭐고 그 문제가 뭐 때문인 거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짧게라도 언어 재활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더라도 잠깐이라도 상담 또는 평가를 통한 결과 상담이라도 받아서 뭔가의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언어 재활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말의 문제,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말의 문제가 좀 심해요. 이럴 때는 그러면 그 말 심한 게 만약에 순위를 다 정해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그 말의 문제가 가장 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호흡인지 아니면 움직임, 혀와 입술의 움직임인지 아니면 목소리 크기인지 이런 것들 순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해서 거기 안에서 접근을 먼저 시작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마비말장의 이 언어 재활의 목표는 발음을 좋게 해요. 소리를 크게 해요. 물론 그런 것도 하위 목표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마비말장이 가지고 있는 그 환자분의 말의 명료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의 정도가 명료도인데 그 명료성을 높이는 거에 포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잘했어요. 니은을 잘했어요. 디귿을 소리를 잘 냈어요. 이런 것들은 하위 영역이고 정말 목표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재활 치료받기 전과 비교했을 때 치료를 받음으로써 내 말에 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오게 되는지가 바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료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호흡인지 혀의 약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입술의 어떤 움직임이나 크기라든지 아니면 정확도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당장 명료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언어재활사 역할이고 우리 환자분들은 먼저 언어재활사를 만나서 그 문제의 심각도가 어떤 것들이 더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알아내는 게 우리 보호자분으로서 할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먼저 지금 당장 명료성에 영향을 주는 거를 빠르게 파악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료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은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목소리 크기를 목표로 하는 접근이 있겠고 그 다음 음질, 목소리를 너무 쥐었다거나 아니면 성대 마비로 인해서 목소리가 너무 쉬는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어떠한 목소리 음질을 목표로 하는 접근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말의 속도, 너무 빠르거나 대표적으로 파킨슨 증후군 환자분들도 대표적으로 마비말장애의 하나의 그런 장애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 빨라지죠. 너무 빨라지고 나도 모르게 빨라진다든지 그런 것들은 파킨슨 증후군들은 가장 큰 포커스가 되는 게 말의 속도가 그 명료성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표가 최우선적으로 주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명료도를 높이는 위한 접근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접근이 돼야 되는지 파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중에서 보호자로서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 환자, 대상자에게 무엇을 좀 접근하면 좋은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잠깐 크게 얘기해 보자면 호흡이나 속도나 음질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언어 재활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자로서 집에서 뭔가 대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발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디스레시아 환자분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어느 정도로 발음의 정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면 집에서 좀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의 강의는 발음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봐도 이 디스레시아 마비말장애 환자분들은 발음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럼 발음이 까먹은 건가? 발음을 잊어버린 건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발음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까먹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문제나 호흡의 문제나 어떤 혀와 입술의 움직임의 문제로 인해서 발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지 발음을 까먹은 게 아니에요. 아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발달을 하면서 발음을 배우고 이 발음의 위치를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 아동 언어 치료할 때는 발음의 위치, 그 다음 소리내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디스레스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혀와 입술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크게 한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볼 건데 첫 번째로는 특정 발음 몇 개만 정확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경한 마비 말장,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마비 말장의 환자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발음의 어려움이 바로 지읒이에요. 경국의 파차름이라고 하는데 그 지읒이 정확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지읒이란 이 소리 자체가 혀가 어디 정확하게 딱 혀가 딱 대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애매한 위치에 애매한 움직임으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약간 지읒의 정확성이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발음일 때는 특정 발음 위치에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지읒이 앞에 있는 단어, 지읒이 중간에 있는 단어, 아니면 지읒이 들어가 있는 문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특정 어떤 위치에 있는 어려워하는 지읒의 특정 위치에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읒이 들어간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갈, 자녀, 아니면 지읒이 뒤쪽으로 가는 간장, 궁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글자 수를 좀 늘려서 자갈길, 장난감, 아니면 또 글자 수가 많은 거에서 지읒을 좀 뒤로 바느질, 가정방문 이런 식으로 지읒이 들어간 단어를 위치와 길이에 따라서 난이도를 달라지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도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채소 대립상을 이용해보는 거예요. 이 채소 대립상이 뭐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글자가 딱 봐도 비슷한데 철자 하나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음절 환경이 비슷한 거를 바로 채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최소한으로 하나의 음절만 다르고 음소만 다르고 글자의 전체적 환경이 같은 것을 채소 대립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간에 두 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소리를 다르게 내려면 조금 더 내가 어려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채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가수, 자수, 강사, 장사, 일기, 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려워하는 발음이 좀 더 발음이 잘 들려야지만 그거와 채소 대립되는 다른 단어가 비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단어도 그렇고 채소 대립상도 그렇다면 다양한 모음을 붙여서 그냥 무의미 음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무의미 음절을 뭐 자, 저, 조 아니면 받침을 넣어서 작, 젖, 좁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더 다양한 음절을 합쳐서 이렇게 음절 합쳤을 때 어떻게 소리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의미 음절을 이용해서 음절을 나타내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문장 환경의 지읒에서나 문단 환경에서,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단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보호자분들이 그럼 문장에서 연습을 하고 싶은데 지읒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어떻게 찾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신문 기사, 그냥 네이버나 어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떠한 기사를 들어가 보셔서 그 문장을 봐도 그 문장 안에 지읒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고 목표 음소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떼다가 몇 개만 연결해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통틀어 문단 환경, 그 기사 전체적으로 읽어서 거기 안에 있는 지읒을 목표로 삼아서 긴 문장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혀와 입술이 연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움직임 속에서 지읒의 발음의 정확성을 연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해주면 좋고, 근데 여기서 좀 팁이 뭐냐면 문장이나 문단을 읽을 때 평소의 속도로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 빠른 환경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목표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천천히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혀와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그런 발음을 잡고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빠르게 읽었을 때는 혀와 입술이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 빠른 움직임 안에서 얼만큼 그 지읒의 발음의 위치와 방법을 빠르게 혀가 위치를 잡아내냐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명료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조금 빠르게 읽었을 때 발음이 좋아지게 연습을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이 좋아져서 발음이 좋아진다면 평상시대로 속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발음이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발음을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읽는 게 목표라면 좋고, 평소에 말할 때는 명료도를 높여야 되니까 살짝 속도를 늦춰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도록 해주는 게 좋고, 요가 두 가지가 좀 다르긴 해요. 내가 짓을 연습한다? 그럼 속도를 좀 빠르게 연습해서 혀와 입술을 좀 빠르게 움직임 속에서 그 내 발음, 어려운 발음을 높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습할 때는 조금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발음을 정확한 발음, 정조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발음을 끌어내려고 노력하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말할 때 말이 좀 웅얼거리듯이 한다든지 마치 입안 소리가 맴도는 것처럼 발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말이 전혀 어떤 발음이 틀린지 모르고 전반적으로 발음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조금 약간 중증이나 조금 중증보다 좀 심한 심도의 마비말장 환자분들은 그럼 집에서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를 본다면 아까는 경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 발성이 조금 어눌하고 약간 조금 웅얼거리는 소리 난다는 거는 뭐예요? 다시 말해 발음 입장으로 보자면 혀와 입술의 움직임이 굉장히 범위가 운동성이 작고 정확한 발음의 위치를 다 잡아내지 못하고 이 대화할 때 우리가 이게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둔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혀와 입술의 전반적인 운동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강 운동 스트레칭과 운동 자극이 필요하겠죠. 그 운동하는 방법은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운동하는 방법을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혀의 운동과 입술의 운동은 크지 않아요. 크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팔 운동처럼 올리거나 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혀를 한다든지 이, 오, 우 최대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하게 크게 움직인다는 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해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운동한 다음에 발음의 위치를 찾아가도록 조금씩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발음의 위치를 어떻게 유도해 주는 게 좋냐가 이제 목표가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의미 음절을 좀 많이 연습을 해요. 근데 우리 아까 경한 환자분들도 제가 무의미 음절을 연습을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무의미 음절,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는 그 음절, 글자를 왜 읽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우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특히 좀 심한 마비말장 환자분들은 그 환자에 맞춰서 인위적으로 글자를 조합을 해서 그 환자분에게 맞는 움직임을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미 음절을 읽도록 하긴 하죠. 우리나라 특징이 자음과 모음이 어쨌든 간에 합치게 되면 그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여러 가지 연결해서 우리가 환자에 맞게 혀와 입술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 음절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미 있는 글자보다 조금 더 발음의 정확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 소리가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말한 것보다 뭔가 좀 더 잘한 것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발음은 되게 약간 좀 낮은데 의미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발음 잘했어, 좀 잘했는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빼고 무의미 글자를 읽어서 오로지 그 발음에 포커싱을 둬서 발음에 정확했냐 안 정확했냐를 들어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 음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건 확장적인 의미인데 그 대상자가 무의미를 보거나 듣고 연습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그 발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자, 조, 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좀 더 그 발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음과 모음이 철저히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고 내 이 소리를 얘기해 좀 더
발음에 신중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약간 의미가 뺀 무의미 글자를 읽음으로써 이렇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 음절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너무나 좋고 보호자분도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무의미 음절은 어떻게 도대체 무의미 음절을 오케이 읽겠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읽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형태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웅얼거리고 많이 무슨 말 전혀 못 알아듣을 정도로 그냥 심한 환자분이면 모음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을 V라고 하는데 뭐 아, 이, 우, 오. 자, 빠르게 아, 이, 우, 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입만 크게 해서 모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든지 그게 좀 잘 되면 자음을 넣어보는 거죠. 자음은 C라고 하는데 그럼 자음과 모음을 합쳐진 거 CV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뭐 바, 자, 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받침 VC라고 하는데 모음 플러스 받침 악, 앞, 알 요게 되거나 그거 좀 잘 되면 이제 그것도 자음을 넣어보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이 되겠죠. CVC 갑, 갓, 밥, 밭 이런 식으로 이게 어때요? 좀 더 음절 구조가 복잡할수록 혀와 입술의 움직임과 힘의 세기가 더 필요한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연습을 통해서 발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글자 형태로 난이도를 조절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형태를 여러 가지 개수로 조절을 해서 해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무의미 음절의 개수를 조절해서 연습을 할 때는 여기서 목표는 발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바, 가, 나, 다. 와 잘했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 개의 짝을 만약에 무의미 음절을 읽을 때는 바에서 가로 넘어갈 때 바, 가 이런 식으로 빨리 넘어갈 때 정확하게 입술 움직이면서 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면서 정확하게 기억의 위치를 빠르게 잡아내기 위한 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거기에 정확도를 목표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술 바 했다가 혀 뒷소리 가 해보든지 바로 앞으로 다 그 다음에 혀를 올려보는 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가로 갔다가 나로 갔다가 입술로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무조건 한 번씩은 변할 수 있게끔 우선 우리가 무의미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걸 빠르게 읽어서 움직임이 빠르게 이동할 때 발음의 정확성을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혹시 어떻게 해요? 운동성을 조금 더 움직임의 변동성을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는 우리 혀의 입술의 근긴장도 힘을 줘야 되는 소리 연습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소리에서 힘을 줘서 소리가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평음, 경음, 격음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바, 빠, 다, 따, 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따로 또 조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혀의 근긴장도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따로 연습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의미 음절을 어떻게 나눠서 연습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목표가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나의 이 포커스를 맞춰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엔 아까처럼 단어 수준 아까 말한 최소 대립상이나 단어 수준 아니면 문장 그 다음에 문단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아가서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어려운 디스레스 환자분한테 바로 문단 읽어봐 문장 읽어봐 이렇게 하는 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무의미 음절에서 연습을 하고 조금 더 그게 발음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단어로 넘어가고 단어를 좀 연습했을 때 단어 한 두세 개, 네 개를 연속적으로 읽어보게 한다든지 거기서 좀 잘 되면 문장, 문단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가장 환자분이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심한 마비말 장애 분들이 읽을 때 물론 좀 빠른 속도로 읽으면 물론 좋지만 이분들은 목표는 처음에는 편안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의미 글자를 한번 예를 들면은 뭐 바다가 뭐 바다가 이게 있어요. 그러면 바다가 잘했어. 이것보다는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서 강하게 입모양을 확실하게 크게 해서 연습을 하도록 연습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글자를 연습해서 글자를 알자고 공부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의미 글자 패턴을 연습함으로써 혀와 입술의 운동성을 키우고 범위를 키우고 정확성을 키우자는 거죠. 그러면 심한 마비말장 환자분들은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움직임이 가장 안 움직여지고 가장 힘들지 않은 작은 입 모양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운동이 돼요? 전혀 운동이 안 되죠. 발음에도 영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자, 입 모양을 최대한 크고 강하게 소리 좀 키우고 입 모양 크게 확실하게 조금 더 빠르게 그렇지 읽어야지 그렇게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목소리 크고 강하게 입 모양을 좀 더 오버하더라도 크게 해서 연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절대 환자분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강하고 크고 빠른 속도로 연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좀 훈련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디스아스리아에 대해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경한, 심하지 않은 마비말장애와 조금 심한 마비말장 환자분이 발음을 통해 발음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언어 재활을 하면서 이 디스아스리아 환자분 또는 그냥 실어증 재활치료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몇 개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그 질문의 대답을 같이 얘기해보면서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말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 질문의 대답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단순히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발음을 내는 발성이나 구갈 근육이나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음의 문제를 보이는 순수한 디스아스리아 환자분에게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물론 최근에는 그러한 마비말장 환자분에서도 작게나마 언어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순수한 디스아스리아 환자분에게는 정말 큰 이 언어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말의 문제가 심한 그 말이 어눌한 그게 원인이 되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언어적으로 문장의 이해나 어떤 인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발음에 영향은 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어증과 마비말장이 동반될 때는 그 실어증으로 인해서 발음이 더 어눌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더 어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언어적인 먼저 접근이 먼저 들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좋아지고 진전이 보이고 나서 발음을 잡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평가와 언어재활사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 어눌해도 대화가 되는데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좀 경한 마비말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만약에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말이 살짝 어눌한 게 그 내가 생활하는 거에 문제가 없고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의사소통 전체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그거에서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 말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 예를 들어 교사라든지 아니면 강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회사에서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이 말의 어눌함이 나에게 오는 이 핸디캡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사람은 말의 어떠한 중증도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직업 생활 환경과 지금 어눌함이 핸디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눌한데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보다는 그 말의 어눌함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활 패턴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그거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수업을 진행하길 바래요. 그래서 강사나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눌해도 의사 전달이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말이 조금 어눌해도 충분히 발음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내 손상으로 인한 말더듬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뇌손상으로 인해서 어떤 말초신경이나 어떤 신경학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말더듬이 올 수가 있고 거기에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말더듬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뇌손상으로도 말더듬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 말더듬보다는 어떤 치료나 어떤 호전 속도에 따라서 말더듬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아니면 말더듬이 훨씬 더 호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충분히 뇌손상으로도 어떤 말더듬이 올 수가 있고 충분히 언어 재활을 받아야 하고 받음으로써 말더듬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건 조금 예민한 질문인데 한쪽 마비가 조금 심한데 언어 재활을 받는다고 발음이 올라오나요? 라고 질문을 좀 받은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건 굉장히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답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직접 언어 재활을 할 때 물론 언어 재활을 통해서 마비가 완전히 움직임이 둔한 완전히 마비가 온 구강을 다시 움직일 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운동이나 감각을 통해서 이 마비가 조금 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비가 있는데 이거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음이 좋아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어 재활을 왜 받아야 되냐? 말했죠. 마비 말장애 환자분들은 목표가 이 마비가 된 거를 좋아지게끔 발음이 안 됐던 걸 됐던 거를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양상의 이 명료도를 전반적으로 올려주는 거에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비가 한쪽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 이 지금 괜찮은 쪽이나 혀의 입술 아니면 입술의 범위 여러 가지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한쪽에 마비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의 발음을 끌어올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올려서 발음을 명료도를 끌어올리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쪽 마비가 있지만 내 연습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발음의 상태가 한 3 정도 되는데 연습을 통해서 내가 발음 명료도가 한 6, 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언어 재활을 받아야겠죠. 내 능력이 열심히 함으로써 그 능력이 올라갈 수가 있다면 마비가 있다 하더라도 언어 재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쪽 마비 심해서 언어 재활 필요가 없겠다, 받지 말자 하게 되면은 간혹 시간이 지날수록 발음의 정도가 좀 더 떨어지거나 좀 더 어눌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 근육의 밸런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하고 길게 말하기 싫어하고 좀 더 말하기 좀 더 편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좀 더 작게 말하게 되고 좀 더 인명을 조그맣게 말하게 되니까 조금 더 어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한쪽 마비가 심하지만 한쪽 마비가 있더라도 지금 나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언어 재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지금 오늘 디사스리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잘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발표를 준비하면서 버벅대기도 하고 저도 버벅대기도 하고 좀 어눌한 부분도 있고 약간 조금 더듬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편안하게 얘기를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족분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충분히 디사스리아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염습시킬 수가 있고 충분히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재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